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역사 이래 인류는 전쟁이 없는 날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증산 상제님은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상극의 역사로 흘러온 인류 역사 과정의 결론으로 하늘과 땅에 원과 한의 고통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상제님은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의 3대 총체적인 개벽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의 모든 병이 치유되고 상생의 새 세계가 열리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에서는 현대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현대 문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여 년이 되었지만 그 전쟁은 끝나지 않은 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극의 갈등을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한반도가 아닌가 하는데요. 하지만 오랜 휴전 기간을 지나다 보면서 우리는 벌써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6.25 전쟁 이후 남북 대치 상황과 북한의 실체에 관해 국방대학교 전창훈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한국인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인데요. 그래서인지 전쟁의 참상과 이 분단 현실을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6.25 전쟁의 실체를 실제 경험은 안 했다 하더라도 많이 어른들로부터 듣고 그래서 알고 있겠죠.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 특히 한 30대, 40대 미만들은 한 50% 미만 정도밖에 6.25 전쟁이 일어난 자체를 모르거나 날짜를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 본격적인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해마다 6월은 돌아옵니다. 6월은 보은의 달이라고 하지요. 6월하면 생각나는 것, 아마 6.25 전쟁. 앞에 젊은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금년이 6.25 전쟁 63년째 되는 날입니다. 한갑진가 다 넘었죠. 그리고 이제 전쟁하지 말고 가만 쉬자. 소위 휴전협정, 1953년 7월 27일부로 맺어진 정전협정이 6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현재 전쟁 없이 쉬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류가 탄생한 이후 12,500여 건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억 5천만 명의 인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80여 곳에서는 전쟁, 내전, 군사적 충돌,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60년째 남북한 군사적 충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끝나지 않은 전쟁,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유형이 있을 것인가? 최근 동북아 정세와 또 우리 한반도의 이치는 어느 정도 있는가? 어느 정도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돌이켜보면요. 1945년 2차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라는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남북 분단이라는 새로운 슬픔
수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정국은 매우 혼란하고 아주 어지러웠었죠. 그래도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낫어요. 왜냐하면 당시 소련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공산 위성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사상의 자유까지 허락하는 등으로 해서 무려 정당,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이 250여 개가 난립하는가 하면은 여기에다가 공산당 김일성의 사주를 받는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남조선 노동당. 그리고 좌익 세력, 빨치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연일 폭동과 시위 그리고 파업이 계속되는 그야말로 치안 그 자체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다가 미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3년간은요. 미 군사정권이 지금 우리 정부를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를 몰라가지고 지금 서툴렀지요. 예. 대표적인 예가 1946년 광복 이후 이듬해 10월 1일 대구에서 조그만 폭동사건이 일어나죠. 이거를 대구 폭동사건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건가? 대구에 콜레라가 들어왔어요. 콜레라. 예. 그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 군중에서는 교통을 다 차단했지요. 교통 차단하다 보니까 그때 쌀 같은 거, 보리 이런 거를 배급받아 먹는 시절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 소수 시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불평불만했죠. 여기에 남노당 계열이 파고 들어가지고 소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대구로부터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까지 퍼져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달 만에 200여만 명이 시위를 일으키는 폭동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양민들이 죽고 2천여 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그리고 7천여 명을 체포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등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8년 5월 10일 당시 미군 정부는 소련과 함께 남북한을 전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로 일정 기간 미군정 시대를 지나가지고 통일정부로 만들어줄 것을 소련에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것이지요. 48년 3월, 7월 두 번에 걸쳐서 제의를 했으나 소련과 북한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엔에 제의를 해가지고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통해서 독립정부를 수립하도록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에 가결을 해서 우리가 5,000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총선거를 48년 5월 10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를 남노당에서 반대를 했죠. 해방 놓기 위해서. 그것이 27 폭동 사건이 되는 거예요. 48년 2월 7일. 전국적으로 그것도 수백만 명이 소요가 일어났어요. 이때는 대구 폭동 사건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미 군정과 경찰이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27 사건은요 사실 조기에 진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노당을 이끄는 박헌영이란 공산주의자, 좌익 계열은 좌익 주동자죠. 이 친구는 육지에서는 안 되겠다. 미 군정이 옛날과 다르다 해서 미 군정이 미치지 않는 제주도로 나가서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자. 이것이 제주 4.3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시 남노당의 군수부장 겸 제주도당 위원장을 하는 김달삼이라는 좌익 세력이 300명을 동원해가지고 한라산에부터 폭동을 소요를 일으켰죠. 근데 이것을 두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보 보수라고 이렇게 갈라도 좋을 거예요. 그때 찬성과 반대파가 서로 몰려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엄청 크게 싸워. 이 제주 4.3 사건은요. 48년 4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전 협정이 끝나고 5월 57년 9월까지 7년 동안 계속되죠. 이 7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제주도 양민들만 2만 5천여 명의 희생들을 아주 안타까운 그런 대폭 소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저 전라도 여수의 국방경비대, 지금 국방경비대, 지금 국군 그러지만 그때 국방경비대라고 했어요. 국방경비대 14연대에서 일개 대대를 차출해가지고 너희들이 제주도로 가서 진압을 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까지 남로당 계열 또는 좌익 세력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때 군대는요, 지금은 징병제입니다. 지금 누구나 다 군대 가야 돼요. 그때는 모병제였어요, 모병제. 거기다가 지금은 신원조회가 철저하게, 지금 병역 부조리 때문에 철저하게 되어가지고 아무나 군대 갈 수도 없고 또 못 가면 또 걸리고 그러죠. 그때는 신원조회가 그렇게 다각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광복 이후에 경찰의 탄압을 받기고 쫓기는 사람들 전부 군대로 도망갔죠. 신분 위장을 위해서. 그리고 남로당에서 일부러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에 침투시킨 그런 사건도 많고 그래서 군대에도 좌익세력 공산당 계열이 많았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지라는 중위하고 지창수라는 상사, 이 두 사람이 국방경비대 여수 주둔하고 있는 부대 14연대 2대대에 있었는데 이 대대를 출동명령을 내는데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제주도 진압하라 가라 했는데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벌교, 보성, 고흥, 평양, 구례를 거쳐가지고 5일째에 되는 날은 순천까지 장악하면서 행정관서 불태우고 반란하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래서 7천여 명이나 양민들을 학살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사실. 이것이 사실은 진실인데 한 2천여 명이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서는 송호성 준장을 보내가지고 총사령을 임망해서 진압 작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진압 작전 과정에서도 또 양민들이 439명이 학살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것이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나라는 있어도 나라가 아니었었던 것이죠. 예, 이렇게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됐느냐? 북한은 현재 주장하는 것이 남한 너희들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분단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진실은 아닌 것입니다. 자, 보세요. 1946년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남북한을 선거에 의해서 통일정부를 만들어 주자라고 미국이 제의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은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47년 9월에 유엔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이 거절을 해요. 그 유엔에서는 48년 3월 달에 유엔 소위 선거감시위원단이 우리 한반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천년 역사 중에 선거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예. 부정부패도 있을 수 있고 부조리 선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을 받아들입니다만은 북한은 입국 자체를 거절해 버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한만이라도 단독으로 선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8년 5월 10일 남한 우리 인구만 의해서 국민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198명을 뽑습니다. 왜 198명인가? 원래 국회의원 300명이죠. 지금도 300명입니다. 이게 이때 정해진 거죠. 인구 비례에 의해서 북한에 있는 국회의원 100명 빼고 제주도는 그때 이 제주도 사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질서가 어지럽고 그래서 선거를 제주도에 국회의원 2석을 줬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고 해서 2명 빼면 198명만 초대 재의원 국회의원으로 뽑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간접 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 뽑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48년 8월 15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그것을 48년 12월 12일 유엔 파리 총회에서 파리를 유엔 총회에서 추인을 하죠. 추인하는데 48대 6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헌법 정부는 대한민국뿐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나라가 탄생했느냐?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부터, 즉 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위원회라는 것을 소련이 북한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위원장을 김일성이를 뽑죠. 김일성이를 내세웁니다.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뭔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인수위원회 같은 것이죠.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임시로 조직한 것을 임시위원회입니다. 예. 여기에서 벌써 토지개혁을 하고 사회재산 몰수하고 산업 국유하고 그리고 주민들 사상 개조 운동에 다 들어갑니다. 벌써 정부 조직을 사실상 준비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8년 2월 8일 인민군대를 창설하고 48년 4월 달에 우리가 48년 5월 10일 총선거 그 이전이 48년 4월 달에 인민헌법까지 만듭니다. 정부가 조직되고 군대가 조직되고 헌법이 조직되면 나라 된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북한 정부는 48년 4월 달에 이미 다 끝났다. 48년 4월 만든 임시헌법에 지금 북한이 부르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남쪽이 조금 있으면 선거를 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분단의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기 위해서 눈치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된 정부를 선포를 하자 바로 열흘 뒤에 48년 8월 25일 형식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죠. 예, 흑백 선거로. 그리고 나서 한또 보름 지나고 나서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해 놓고 그리고 남한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분단을 영구화시킨 것 아니냐라고 책임을 우리한테 떠돌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건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된 대한민국 정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무엇이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예. 자, 6.25 전쟁 하면요, 여러분들 이 군인만 20만 명 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상당한까지 180만 명, 민간인 피해 500만 명, 1000만 이상 가족, 30만 명의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과 지금도 서울 국립묘지의 6.25 전쟁 희생자 묘지 뒤에 가면 어느 한 1등병의 죽은 뒤에는 뭐라고 비석이 써 있냐? 아, 죽어도 못다 부를 이름이요. 영원히 불러도 내 한이 없어지리까. 자기 자식을 6.25 전쟁 때 내보내서 죽은 그 어머니의 한스러운 비문이 적혀져 있어요. 이러한 6.25 전쟁을 놓고 과연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걸 가지고 오늘날 학자들 간에도 서로 기싸움을 벌인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 6.25 전쟁은 말입니다. 세계 전쟁사로 전체를 보면 7번째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이고 당해년도 인명피해로만 본다라면 2차 대전 때 5천만 명, 1차 대전 때 800만 명, 그리고 6.25 전쟁입니다.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먼저 남침을 했다. 미군이 사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쳐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일부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분명한 것은 6.25 전쟁이란 당시 스탈린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거해가지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기획을 하고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김일성이 행동대장으로 내섰던 이런 남침 전쟁이다. 그 근거가 있는가? 지금은 뭐 학자들도 잘 얘기 못해요. 이 근거가 나오고 나서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엘친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러시아에 갔었죠. 거기에서 총 216건 518쪽에 달하는 러시아의 6.25 비밀 문서를 건네줬죠. 여기에 보면요,
1949년 3월 5일 날 김일성이와 스탈린을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스탈린이 처음에는 잘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슈타코프라는 평양에 있는 그 주 소련 대사를 시켜가지고 당신이 스탈린을 설득해 가지고 또 보냅니다. 그래서 50년 4월 달에 김일성, 박헌희가 같이 찾아가서 스탈린의 설득을 해내고 50년 5월에는 모택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6월 달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그 러시아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후리쇼프 회고록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한국 전쟁은 김일성이 계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하고 중국의 지원으로 일으켜진 남침 전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뭐 그런 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남북한 군사력을 보면요. 자 보세요. 당시 우리는 8개 사단 9만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북한은 19만 1,000명, 2배나 병력이 많았습니다. 저 어디에 뭐 어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탱크는 우리 한 대도 없었어요. 탱크 전차요. 북한은 242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전투기, 공군 전투기, 우리 훈련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1대. 북한은 170대. 원래 공자와 방자가 하려면요 3대 1의 전력을 갖고 있어야 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상. 이 전쟁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남한 상황이 어땠느냐. 당시 최병덕 총참모장, 지금은 참모총장이라고 부르죠. 최병덕 총참모장이요. 6월 11일 날 북한이 남북 평화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위장 전술이다 해놓고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비상경계령을 내렸다가 6월 24일 0시를 기해서 비상경계령을 또 해제시켜버려요, 이 친구가. 예. 그리고 6월 25일, 6월 24일자로 그때 뭐 모내기 철이니까 전방에 있는 병사들 3분의 1을 다 휴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 지금 용산에 있는 거 육군회관이라고 있죠, 육군회관. 그게 장교클럽이에요. 그를 6월 2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 처음으로 준공을 했어요. 미군들이 그 장교 크로크에서 이렇게 놀고 댄스 치고 놀지 않고 그런 걸 본따 가지고 최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국방부 간부들 또 육군 참모총장 또 수도권의 전방에 있는 지휘관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연애를 했다 이게. 그리고 그 이튿날 6월 25일 날 아침 4시에 북한이 공격해서 내려왔는데 아침까지 술이 안 깨가지고 있는 그 군 수뇌부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몽롱해가지고. 더군다나 6월 중순경에 최병덕 총참모장이 연대장, 사단장들, 전방에 있는 사람들 대거 인사이동을 시켜버려요. 인사이동. 그러니까 뭐 일간에서는 그 뭐 공산주의하고 결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라고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막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국의 참모총장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무지의 탓 같아요. 무지의 탓. 뭐 옛날에 선배 그 장교들은 다 뭐 이렇게 짓하는 거 아니다마는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북침을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6월 25일 날도요. 그 10시에 지금 옛날엔 수도극장 그랬어요. 종로 상가에 있죠. 지금 스카라 극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애원의 섬이라는 아주 재미난 영화가 사랑 영화가 그때 아마 개봉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 표를 사기 위해서 그 민간 시민들이 말입니다. 줄을 서서 표를 사려고 기다렸다. 이게 6.25 전서에 나와요. 그리고 6월 25일 1시에는요. 그때 동대문 운동장에서 전국 대학 축구 대회 결승전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치르고 있었어요. 이때 관중이 10,000명이 들어가서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 25일 1시까지도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한 겁니까 이게? 이 6.25 전쟁의 성격을 놓고 말이죠. 대리전이다.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은 소련을 대신해서. 또 내전이다. 우리끼리 싸운 내전이다. 또는 북한이 주장하듯이 민족 통일 전쟁이다. 이 성격을 놓고 말이 많아요. 아직도 일부 내전이고 또 좌익 세력 일부에서는 민족 통일 전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제전이다. 예. 나중에 어차피 유엔군이 참석하고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6.25 전쟁은 처음부터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보세요. 2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소련 스탈린의 전략은 세계 공산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루마니아, 폴란드가 다 공산화되고 거대한 중국만 공산화되면 좋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중국이 모택동과 장개석 간에 공산당과 국민당 간에 내전이 일어나죠. 내전이. 예. 사실은 그 모택동이 장개석을 밀어내서 그 내전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사실 소련이 개입한 겁니다. 당시에 소련군이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모택동 군대에 대한 많은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모택동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9년 10월 달에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모택동의 주장은 공산당이 되었어요. 1차적인 스탈린의 세계 공산화 전략의 목표는 달성한 것이죠. 동구라파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더 남았어요. 세계 공산화 전략의 완결판은 부동항을 갖고 있는 한반도다. 한반도. 근데 한반도도 그때 당시에는 북한은 이미 소련의 유성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남한만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스탈린의 당시의 생각은 중국까지 공산화되는데 미국이 관여치를 않더라. 그런데 요 남한 조그만 땅덩어리 요거 공산화시키는 데에 미국이 관여할 리가 없다. 더군다나 48년 12월 달에 그 소련군이 북한으로부터 철수를 하지요. 그거는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49년 6월 달에 미군이 명분이 없으면 전원 철수를 해버립니다. 이어서 50년 1월 12일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뭐라 그러냐.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는 필리핀으로부터 일본, 오키나와를 연한 선이다.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켜버린 소위 애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 보면 내 생각이 맞구나. 미국이 개입 안 할 것이나 이렇게 오판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탈린이 사실은 6.25 전쟁 이전에 그 전쟁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 그렇다라면은 소련이 직접적으로 6.25 전쟁에 개입은 안 했지만 최초부터 소련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나중에 유엔군이 참석했기 때문에 국제전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초기 전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8개 사단입니다. 북한은 10개 사단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공비들을 김일성이는 침투시키기 시작했어요. 8개 사단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4개 사단을 후방에다 배치시켜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때. 서울의 수도사단, 그다음에 대전, 대구, 광주에 1개 사단씩 배치시켜 놓고 무장 공비 몇 명 드는 거 소탕했어요. 근데 그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게 그건 공비는 후방에서 떠들게 내비로 두고 전방에다 배치했으면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4개 사단밖에 없습니다. 자, 저 왼쪽으로부터 개성문산 축선에 그 1사단이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1사단. 그 백선엽 장군이라고 살아있죠. 6.25 전쟁의 영웅자입니다. 예, 이 사람을 또 뭐라고 더 잘못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뭐 군 입장에서 보면은 6.25 전쟁을 몸소 치르고 훌륭한 분야예요. 예. 거기에 1사단. 그다음에 철원 축선에 7사단. 저 동부 전선에 별로 북한군이 쳐내려 오지 않는데도 8사단, 6사단 2개 사단을 배치해놨어요. 지금 100년도 연평도 이 옹진군 일대는 배치할 병력이 없어가지고 당시 6번 직할로 있던 17년대 1개 연대를 배치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옹진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6번 지가 17년 때는 적이 공격하자마자 철수 뒤로. 게임이 안 되니까요. 쉽게 사단이 밀고 내려 탱크를 납수해요. 가장 막강했다는 지금 개성 문산 축선에 배치했던 1사단도 6월 27일 3일을 못 버티고 뒤로 빼버립니다. 철수하는 겁니다. 못 당해서. 그리고 북한군이 주력으로 엄청난 전차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온 지금 포천 의정부 축선상에는 없어요. 우리 병력이. 7사단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기에 빼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6.25 전쟁 때 무혈 입성한 겁니다. 저 동부전선에 6사단, 8사단, 2개사단이 춘천, 홍천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2개사단만 당시 김종호 사단장이라고 이 친구가 그래도 준비를 잘하고 지략가예요. 거기서만 한 3, 4일 버텨줘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서울이 3일 만에 물밑이 들어서 함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6.25 전쟁 초기 전투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사를 연구하던 문제점이 있어요. 왜 김일성 군대는 미아래 고개 넘어서 서울을 점령했는데 3일 동안 계속 한강 다리가 끊어지기 전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공격을 안 했을까? 우리가 6.25 전쟁을 다시 반전을 일으켰던 것이 서울에서 북한군이 3일 동안 지체했었던 것하고 그다음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서 치열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메가더 사령관이 인척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대한민국 지금 없죠. 무사됐을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3일간 머물렀을까? 여기에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 남로당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요. 당시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장군님 내려오기만 하십시오. 남로당 당원 30만 명 그리고 남조선의 인민들이 벌떼같이 박수치면서 환영할 겁니다. 내려오십시오. 빨리 전쟁 일으킵시오. 딱 내려왔어요. 서울에 도착해보니 환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국민들. 속았구나. 박헌영이 6.25 전쟁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처단됐죠. 바로. 또 하나는 우리 이 춘천 홍천에 배치되어 있던 김종호 사단장이 싸움을 잘했어요. 당시 6사단, 1개 사단 정면으로 북한군 2사단, 12사단, 15사단, 2군단, 북한군 2군단 3개의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7, 8, 9, 한 3일 동안을 춘천, 홍천 일대에서 버텨주었다. 당시 북한의 전략은 무엇인가? 포천 의정부 축선으로 전체를 압수해서 신속히 기동을 하고 그리고 춘천, 홍천을 거쳐서 이천, 수원을 연안선으로 2군단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수원 일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강을 통하면. 그러면 우리 국군은 다 그때 한강을 철수하지 못하고 한강 이북에서 고립될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섬멸시킨다. 도살한다. 이 작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7일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북한군 2군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아직도 홍천 일대에서 헤매고 있어요. 왜? 아군이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춘천지구 전투라고 6.25 전사 읽어보면요. 우리나라의 6.25 전사 중에 가장 혁격한 전과를 올린 그런 전투가 춘천지구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춘천에 우리 한국군 2군단이 배치되어 있지요. 그 2군단에서는 해마다 춘천 대첩, 우리가 뭐 한산 대첩, 명량 대첩 그러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춘천 대첩이라고 비속들이 해주고 해마다 행사를 해요. 한 사례가 있어요. 6사단이 왼쪽에 1개연대, 오른쪽에 1개연대, 뒤에 예비연대, 1개연대 배치를 해서 방어를 합니다. 오른쪽이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예비연대를 뚫고 들어갔어요. 19연대입니다. 19연대가 좌측에는 2연대, 오른쪽에는 19연대, 우리 6사단 19연대가 지금 막고 있어요. 19연대장은 부임하자 특공조 11명을 뽑습니다. 특공조장을 1등병 조달진이라는 사람을 뽑아요. 전차 파괴를 할 수 있는 1등병이 특공대장이 되는 거예요. 11명 데리고. 그래가지고 홍천 서북방 14km 지점에 보면은 말고개라고 있어요. 말고개라고 S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 밟고
말 발굽처럼 생겼다 해서 미군이 말고개라고 명명한 겁니다. 홍천을 거쳐서 이 이천 쪽으로 오려면 그 말고개를 전체가 통과해야만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꼬부라지가. 거기서 일대 격전이 특공조와 붙습니다. 연대장이 당시 연대장이 중령이었어요. 그런데 연대장이 특공조 열함이 1등병을 재워놓고 나서 세 가지를 줍니다. 81mm 박격포탄 한 발만 줘요. 그리고 수류탄 2발, 화염병 1개, 연막탄 1개. 이렇게만 개인한테 줘요. 그리고 니들은 저 말고개 가가지고 전차가 이렇게 오다 보면 T-44 전차 그 소련제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지 못해요. 지금처럼. 올라가면 이렇게 S자로 구부러지면서 정지를 하거나 서서히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랑 속에 숨어 있다가 전차에 올라타라. 햇지를 열어라. 그리고 첫 번째 수류탄을 까넣어라. 첫 번째. 햇지가 열려 있을 경우 전차가 공격할 때 그 방향 이동해서 그 이제 병사가 이렇게 나와서 머리를 내려오고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올라가가지고 수류탄을 까넣어서 전차를 폭파시켜라. 두 번째, 햇지가 닫혀 있다. 그러면 81mm 박격포탄을 궤도 밑으로 넣어라. 궤도 밑으로. 그걸 터지도록 해라. 만약에 안 터지면 81mm 폭탄이 안 터지면 그러면은 연막탄을 한 개, 연막탄을 앞에다 뿌려서 시야를 차장하고 올라가서 햇지를 열고 수류탄을 까넣어라. 그도저도 안 되면 전차 앞에 엔진이 있습니다. 앞부분이 뜨겁거든요. 그 앞부분에다가 화염병을 쏴가지고 거기서 불나게 해라. 그리고 11명을 특공대를 보냈어요. 그 조달진한 일병이 조장이 돼가지고 그 또랑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 있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차가 저 뒤에서 올라와요. 올라가서 연막탄 터뜨리게. 한 번은 81mm를 넣었는데 이 포탄이 안 터졌대요. 터지질 않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학생은 아마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자신 있어요? 연막탄으로 올라가서 싸우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그 11명의 특공조가 전차 4대를 파괴하고 6대를 포획하고 24명을 사살했어요. 이게 최초로 북한군 전차를 우리가 파괴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싸웠기 때문에 춘천, 홍천 지구에서 3일간을 더 버텨줘가지고 이 포천 의정부 축소로 물밀듯이 오는 이 주력군 부대와 연결 작전을 막아서 서울서 3일 동안 북한군이 지체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영등포로 도하를 하고 나서 철수하고 나서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가지고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시키면서 우리의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 실례입니다. 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6.25 전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는데 그중에 백마고지 전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라는 것은 세계 전쟁사에서 12번을 뺏고 12번을 뺏기는 24번의 전투가 뺏고 뺏기는 전투가 있었던 게 없죠. 열흘 만에. 1952년 10월 5일부터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흘 동안에 중공군 3개 사단, 우리 9사단 지금 백마사단. 그게 그때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 참전했던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요. 하도 시체가 많아가지고 마대 자루에 시체를 담아서 뒤로 빼는 것이 후방으로 보급이 보내는 것이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 하도 많이 사람들 죽어가지고. 팔다리가 이게 절단 난 사람을 제외하고 뼈가 뭐 이 정도 부러졌다 하는 사람들은 후송 자체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 열흘 동안에 우리가 포탄을 그 백마고지라면 여러분들 철원평화 있지 않습니까? 저 강원도 철원에 엄청난 철원평에 딱 365고지, 360m의 그 고지가 있죠. 거기만 딱 장악하고 거기 있으면 철원평화가 다 보여가지고 북한군 전차가 오질 못하죠. 거기서 감제 관측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로 들어온 요충지니까 그것을 뺏기냐 이거에 따라서 전투의 승패가 좌우되는 중요한 그런 지역이 바로 백마고지입니다.
예. 그 백마고지가 하도 포탄을 많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쏜 포탄이 25만 발, 중공군은 6만 발, 30만 발이 그냥 열흘 동안에 된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무 뿌리 없이 다 민둥산이 돼버렸고 그 높이가 10m가 떨어져 10m가 낮아졌대요. 그래서 마치 백마, 하얀 말 장등과 같다 해서 백마고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때 중공군은 10,000명이 죽었고 우리도 3,500명이나 사망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6.25 전쟁의 결과고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과연 끝난 건가? 끝나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북한은 지금도 6.25 전쟁 이후도 무려 2,660여에 달하는 무력 도발, 간첩, 침투, 공비, 테러 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연평도의 백주 대로에 포사격을 해가지고 민간인까지 2명을 사망시켰어요. 제네바 협약이라는 것은 전쟁 중에도 민간인은 살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전쟁 후 패전 국가가 되면은 국제 전범 재판소에 회부되어 가지고 히틀러처럼 처형시키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을 사망시킨 건 그 2명이 문제가 아니라 제네바 협약, 국제 협약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한 2년이 지난 지금 연평도 사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북한은 전형적으로 성동격소, 화전양면 전술. 요새 그래요. 요새도. 자기네들이 힘이 있을 때는 강하게 나오고 약하면 대화를 하자. 예? 지금 미국과 중국까지 나와가지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뭐 당국간 대화를 하겠다. 지들 스스로 나오고 지들이 파토내고 돌아갔어요. 바로 북한의 전략이 이거죠.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게 6.25 전쟁 이후 변했느냐? 안 변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1950년 6월 11일 남북 국회의원 회담을 하자. 6월 19일 남북 평화회담을 하자. 해놓고 뭐 했어요? 일주일 뒤에 6.25 남침을 했습니다. 72년도 지난번에 7.4 남북 공동성명 하자.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일성이 한 거니까 기념행사 하죠. 느닷없이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하자 그러다가 또 파토 냈지만서도 7.4 남북 공동성명을 할 때 뒤에서는 뭐 했어요? 땅굴 봤죠? 땅굴. 예. 이 믿을 수 있느냐? 뭐 많죠. 96년도에는 남북 고위급이다 강릉 잠수함 침투를 보냈고요. 1998년도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501마리인가요? 1,001마리인가요? 몰고선 갔어요. 정주영 회장이 왜 그 소떼를 갈까? 그때 제가 군생활을 했을 때인데 저 8군단 강릉 지역에서 이때의 그 군단 작전 참모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아, 이때 당장 통일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 속초에서 강릉 속초에서부터요. 그 금강산 호, 엄청난 호화로운 호죠. 지금은 금강산을 그 위에는 육로로 갔으면 그때는 배로 갔어요. 그걸 내가 현역 시절인데 거기 관광객이 타고 다 배 타고 통천을 거쳐서 금강산을 가는 거야. 밤에 보면요. 진짜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큰 배였어요. 예. 저것이 앞으로 이루어진 남북한의 현상인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며칠 못 가서 없어졌죠. 예.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왜 소를 종해? 왜? 정주영 씨가 소떼를 옛날에 북한에 보낸 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요? 아유, 들어봤어요? 왜 소를 보냈을까요? 고양이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다른 거 많은데 예. 왜 소를 보냈을까요? 그래. 이 사람이요 원래 강원도 통천 사람이죠. 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 한 마리 판 것이 전 재산인데 그걸 훔쳐가지고 서울로 취직한다고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소 한 마리에 지금 우리에게 하면 300만 원쯤 되잖아요. 그 큰 돈이죠 그때는. 소 한 마리 값이 그때 뭐 17만 원인가 됐다 그러니까 그걸 몽땅 훔쳐 가지고 전 재산을 서울로 나와서
사업한다, 창소한다고 이리저리 떠돌다 다 까먹고 돌아갔죠. 예. 그래서 그때의 한이 있어가지고 소를 보낸 거예요. 소를. 통천을 그것도 보낸 건데 통천에 가다 말고 평양에서 다 좋은 건 잡아먹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낸 거예요.